8천만 단일 민족이 하나로 뭉치는 순간 동북아의 시계는 멈출 것이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교수의 이 한마디에 강의실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국방부는 3시간 만에 긴급 보고서 12건, 중국은 정책위원회 5차례 소집, 일본은 패닉에 빠졌는데요. 그들이 계산한 건 단 하나. 8천만 명의 인구와 세계 5위 군사력이 결합될 경우였습니다. 한국이 통일된다고요? 웃기지 마십시오. 한 일본 학생이 코웃음을 쳤죠. 그런데 말입니다. 단 48시간 만에 그 모든 계산이 무너졌습니다. 충격적인 건 그들의 공포가 무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 때문이었다는 사실이고, 세계가 계산해서 빠뜨린 국민의 능력치였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민족이길래 문명의 기준을 바꾸고 있는 겁니까? 그 나라는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미국에서 날아온 충격적인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듣고 싶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누를 수 있는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한반도에 단일 국가가 서는 순간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중국 지도부는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이고, 일본 정가는 술렁일 것이며, 미국 국방부는 동북아 시나리오를 전면 수정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가정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미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순이 테일이라고 합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에서 국제정책을 전공하고 있는 석사과정 학생이죠. 그날 저는 평생 잊지 못할 한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레이첼 파커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였어요. 그분은 화면에 동북아 지도를 띄우셨고 한반도만 유독 붉은빛으로 타올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땅에 8천만 단일 민족이 하나로 뭉치는 날 동북아 권력 구도는 뿌리부터 흔들린다. 그 순간 강의실은 숨소리마저 사라진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강의실에는 수백 명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어요. 국제관계와 정책을 공부하는 이들이 대부분이었죠. 솔직히 말하면 저는 별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경력을 쌓은 교수님의 마지막 강의라고 해봐야 보통은 지나간 이야기나 추상적인 충고로 채워지기 마련이니까요. 그런데 교수님이 첫 화면을 띄우는 순간 제 아니란 생각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거기엔 단 하나의 질문만 떠 있었어요. 만약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왜 이 질문이 중요한지 그 순간엔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몇 분 뒤 저는 깨달았죠. 교수님이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시며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던질 화두는 하나입니다. 한반도 통일이 왜 베이징과 도쿄와 워싱턴을 긴장시키는지 아십니까? 학생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죠. 누군가 손을 들고 질문했습니다. 북한의 핵무기 때문 아닙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핵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죠. 진짜 이유는 훨씬 깊은 곳에 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새로운 화면이 펼쳐졌어요. 동북아 전체를 조망하는 지도였습니다. 중국과 일본과 러시아와 한국이 모두 보였죠. 그런데 한반도만 선명한 붉은색으로 강조되어 있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반도는 둘로 나뉘어 있습니다. 남쪽 인구 5,200만, 북쪽 인구 2,600만, 합치면 8천만이죠. 8천만이라는 숫자가 강의실 공기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교수님이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8천만 단일 민족이 하나의 국가체제 아래 통합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인구만 봐도 독일과 맞먹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남한의 경제력을 더해보세요. 현재 세계 12번째 경제대국이죠. GDP가 1조 7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낙후되어 있지만 땅과 자원과 노동력만큼은 풍부합니다. 통일되면 이 모든 요소가 하나로 결합되는 겁니다. 앞줄에 앉은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통일 비용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독일도 통일 후 10년간 고통받았잖아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맞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일이 아니죠. 다음 화면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산업 전환 그래프였어요. 60년대 농업국가에서 출발해 70년대 중화학공업으로, 90년대 IT 산업으로, 2020년대 반도체와 배터리로 변모한 궤적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죠. 이 나라는 70년 동안 4차례의 산업혁명을 성공시킨 유일한 사례입니다. 세계 어디에도 이런 속도로 체질을 바꾼 국가는 없어요. 외환위기 때는 3년 만에 완전 회복했고, 팬데믹 상황에서도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나라가 통일 비용을 감당 못할 거라 보십니까? 저는 펜을 들고 노트에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지도를 다시 가리키셨어요. 이제 지정학 관점에서 봅시다. 중국 입장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주한미군은 평택에 주둔하고 있습니다. 만약 통일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미군 기지가 압록강까지 북상할 가능성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베이징과의 거리가 수백 킬로미터밖에 안 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칼날이 목덜미에 닿는 상황이에요. 뒷좌석에서 누군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통일을 원치 않는구나. 교수님이 그 말을 들으신 듯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합니다. 중국은 북한을 완충지대로 남겨두고 싶어 하죠. 교수님이 일본 쪽을 짚으셨습니다. 일본은 어떨까요? 일본은 한반도의 단일 민족 국가 탄생을 가장 경계합니다. 지금 5천만 인구로도 일본을 바짝 추격하고 있는데 8천만이 되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게다가 일본은 섬입니다. 대륙과 물리적으로 단절되어 있죠. 하지만 통일 한반도는 대륙과 직접 연결됩니다. 물류 경쟁에서 일본은 영구적으로 뒤처질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윤곽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미국 쪽을 설명하셨습니다. 미국의 입장은 복잡합니다. 지금은 북한 위협 덕분에 주한미군 주둔 명분이 확실하죠. 하지만 통일되면 그 명분 자체가 사라집니다. 물론 중국 견제라는 전략적 가치는 여전히 남지만 8천만 단일 민족 국가가 미국의 영향권 안에 영원히 머물 거라 확신할 수 있을까요? 미국도 불안한 겁니다. 앞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통일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변국들이 전부 반대하는데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하지만 역사는 늘 예측을 빗나가왔죠. 교수님이 군사력 자료를 띄우셨습니다. 현재 한국 군사력은 세계 5위권입니다. 북한은 35위에서 36위 사이에 있죠. 통일되면 북한의 구식 무기 대부분은 폐기될 겁니다. 하지만 폐기되지 않을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핵 관련 기술과 과학자들입니다. 북한은 핵무기를 개발한 나라죠. 그 기술과 인력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통일 한반도가 핵을 완전히 포기한다 해도 그 잠재력만큼은 남아요. 세계 5위권 군사력의 핵 잠재력까지 갖춘 국가가 탄생하는 겁니다. 강의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물류 지도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철도 노선들이 펼쳐졌죠.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붉은 선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한반도를 관통하는 경의선과 경원선이 파란 선으로 이어져 있었어요. 교수님이 설명하셨습니다. 지금 한국은 대륙과 단절된 섬이나 다름없습니다. 중국으로 가려면 배를 타야 하고 유럽으로 가려면 수에즈 운하를 거쳐야 하죠. 하지만 통일되면 상황이 바뀝니다. 서울에서 베이징까지 기차로 몇 시간이면 도착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면 유럽까지 2주일이면 되죠. 물류혁명이 일어나는 겁니다. 저는 펜을 놓고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화면을 띄우셨어요. 거기엔 간단한 문장 하나만 있었습니다. 통일 한반도는 동북아의 게임 체인저다.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실현 가능한지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한국인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이죠. 한국인이라는 변수 말이 제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교수님이 강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은 한국인의 6가지 성향을 배우게 될 겁니다. 이 성향들이 조합되면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죠. 통일 한반도가 두려운 이유는 땅덩어리 때문이 아니라 그 위에 사는 사람들 때문입니다. 저는 노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건 그냥 강의가 아니었어요. 이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첫 번째 주제를 꺼내셨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인의 지능과 정밀성입니다. 화면이 전환됐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화면을 띄우셨습니다. 지능과 정밀성이라는 제목이 크게 떠올랐죠. 그 아래에는 여러 국가들의 데이터가 줄지어 나열되어 있었어요. 저는 자세를 바로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통일 한반도의 잠재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감이 잡힐 것 같았거든요.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한국인의 지능 수준은 세계적으로 예외적입니다. 예외적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꽂혔어요. 문제 해결 능력이나 정밀 인지 능력이나 복잡한 공정, 이해 속도나 모두 세계 최고 수준이죠. 화면에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의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한국은 당연하다는 듯 최상위권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앞줄에 앉은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교육 시스템 덕분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한국은 교육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능 수치가 높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저도 비슷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좋은 질문이지만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학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교수님은 새로운 자료를 띄우셨어요. 한국의 교육 투자액은 평균 수준입니다. 하지만 성과는 압도적으로 상위권이죠. 화면에 각국의 교육비와 성취도 비교표가 떠올랐습니다.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어요. 미국은 학생 한 명당 교육비가 한국의 2배입니다. 하지만 평균 성취도는 한국보다 한참 낮죠. 이게 어떻게 설명됩니까? 교육 시스템이 우수해서가 아니라 학습 능력 자체가 다른 겁니다. 뒷줄에서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타고났다는 말씀이십니까? 유전적으로 우월하다는 뜻입니까? 조심스러운 질문이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유전적 우월성이 아닙니다. 민족적 특성이죠. 민족적 특성이라는 표현이 묘하게 다르게 들렸습니다. 교수님이 역사적 배경을 풀어내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은 수백 년간 과거 시험 제도가 작동했습니다. 학습이 곧 생존이었고 신분 상승의 유일한 통로였죠. 그 환경이 민족 전체에 각인된 겁니다. 저는 노트에 메모를 했습니다. 과거 시험 생존 각인, 교수님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셨습니다. 거기엔 새로운 문장이 떠올랐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한국인은 세계에서 가장 똑똑하면서 동시에 가장 많이 노력하는 민족입니다. 옆자리 학생이 속삭이듯 말했어요. 그건 과도한 경쟁 때문 아닙니까? 작은 목소리였지만 교수님이 들으셨습니다. 과도한 경쟁 때문이라고요. 학생이 당황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경쟁은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에요. 한국인은 경쟁 때문에 노력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문화가 경쟁을 만든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뒤집힌 해석이었죠. 저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수치를 띄우셨어요. 60대, 70대의 스마트폰 적응 속도가 세계 1위입니다. 60대가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경쟁 때문일까요?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닙니다. 이건 배움 자체가 습관이기 때문이에요. 이건 그냥 노력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이건 민족 전체가 스스로를 끊임없이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제 할머니도 스마트폰을 잘 쓰시지만 한국의 어르신들은 정말 다른 수준이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교수님이 실제 사례를 풀어놓기 시작하셨습니다. 50대가 코딩을 배우고 60대가 영상 채널을 운영하고 70대가 스마트폰 금융 앱을 능숙하게 다룹니다. 이게 한국의 현실이에요. 앞줄 학생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습니까? 실리콘밸리에 천재들이 많지 않습니까? 좋은 질문이었어요. 교수님은 미국 자료를 띄우셨습니다. 미국은 상위 1%가 이끄는 나라입니다. 화면에 미국의 능력 분포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미국의 상위 1%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하지만 나머지는 솔직히 말하면 많이 떨어지죠. 그래프의 상단만 높게 치솟아 있었고 나머지는 평평했어요. 미국은 소수의 천재가 국가를 끌고 가는 구조입니다. 교수님이 한국 자료를 띄우셨습니다. 반면 한국은 평균 전체가 높습니다.
한국은 1%가 아니라 90%가 움직이는 나라죠. 한국의 그래프는 전체적으로 높은 위치에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택시 기사가 경제 뉴스를 분석하고 식당 주인이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공장 노동자가 공정 개선안을 제안합니다. 이건 소수의 엘리트가 아니라 민족 전체가 작동하는 겁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교수님이 정밀성 이야기로 넘어가셨어요. 한국인의 정밀성은 배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화면에 반도체 공장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수많은 노동자들이 보였어요. 0.001mm, 1mm의 1000분의 1도 허용되지 않는 공정을 수만 명이 동시에 수행합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건 훈련 때문 아닙니까? 철저한 품질 관리 시스템 때문 아닙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훈련으로 정밀성을 만들 수 있다면 왜 다른 나라들은 못합니까? 일본도 품질 관리가 뛰어나고 독일도 엔지니어링이 강합니다. 하지만 한국만큼 대규모 정밀 협업을 해내는 나라는 없어요. 학생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교수님이 조선업 사진을 띄우셨습니다. 3만 톤짜리 배를 만드는데 수천 명이 밀리미터 단위로 작업을 맞춥니다. 한 사람이 실수하면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인데 한국은 그 실수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거대한 선박 건조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저는 그 규모에 압도당했어요. 이건 정밀함이 민족적 본능으로 자리 잡은 겁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저는 문득 맨 처음 봤던 통일 시나리오가 떠올랐어요. 이런 정밀성을 가진 민족이 대륙과 연결된다면 물류혁명은 당연한 결과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비교 사례를 풀어놓기 시작하셨어요. 정밀함은 문화의 차이입니다. 어떤 문화권에서는 정밀함보다 대략적인 것을 선호하죠. 이런 문화권에서는 정밀 산업이 뿌리내릴 수 없어요.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인에게 정밀함은 선택이 아니라 기본값입니다. 뒷줄에서 학생 하나가 질문했어요. 그럼 한국인은 완벽주의자들입니까?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완벽주의와는 다릅니다. 완벽주의는 결과에 대한 집착이지만 한국인의 정밀성은 과정에 대한 존중이에요. 그 차이가 결과를 만듭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정리를 하셨습니다. 한국인들은 머리가 좋습니다. 그 똑똑함 위에 끊임없는 노력을 더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정밀하게 실행합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셨습니다. 한국의 기적은 정책이나 제도 때문이 아닙니다. 국민의 능력이 국가 시스템을 앞서고 있기 때문이에요.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은 완벽한 나라입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르다는 거죠. 한국인의 기본 능력치 자체가 세계 기준을 벗어났다는 겁니다. 기준을 벗어났다는 말이 강하게 울렸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90%가 움직이는 나라 민족 전체의 정밀성, 그리고 강에 처음 해봤던 8천만 통일 한반도의 모습이 겹쳐졌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진 민족이 대륙과 연결되고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타고 유럽까지 뻗어나간다면 교수님이 다음 주제를 예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특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능과 정밀성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아직 5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천천히 띄우셨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문장을 보는 순간 저는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한국인은 빨리빨리의 민족이 아니라 미리 하는 민족이다. 빨리빨리와 미리 하는 것이 다른 건가요? 교수님이 학생들의 표정을 읽으신 듯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빨리빨리라는 한국어를 들어본 적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한국인의 이 빨리빨리 문화는 오해받는 부분이 많죠.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건 성격이 급한 거 아닙니까? 조급하고 여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서구 언론이 항상 하던 해석이었습니다.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정색하셨습니다. 완전히 틀렸습니다. 학생이 당황했어요. 한국인의 빨리빨리는 성격이 급한 게 아닙니다. 이건 뭐든 미리 해야 직성이 풀리는 습성이에요. 미리 해야 직성이 풀린다는 표현이 독특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뒷줄에 앉아있던 일본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저는 그 학생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야코라는 이름의 도쿄대 출신 교환학생이었죠. 교수님, 제가 자료를 하나 준비했는데 공유해도 될까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하야코가 자신의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에 일본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떠올랐습니다. 이건 일본 경제산업성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한국의 빨리빨리 문화가 품질 저하와 안전사고로 이어진다는 분석이 있어요. 실제로 한국은 산업재해율이 OECD 평균보다 높지 않습니까?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야코가 계속 말했어요. 일본은 신중함을 중시합니다. 안전을 확인한 후에 움직이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제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도보다 안정성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났어요. 저는 교수님의 반응을 지켜봤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평범한 말투로 입을 여셨어요. 좋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하야코,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하야코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본은 5G 상용화가 언제였죠? 하야코가 잠시 망설였어요. 2020년입니다.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국은 2019년이었습니다. 세계 최초였죠. 그럼 포지는요? 하야코의 표정이 굳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 2011년, 일본이 2015년입니다. 3G는 한국이 2006년, 일본이 2010년이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야코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어요.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하야코, 당신이 말한 신중함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신중함의 결과를 봅시다. 일본의 디지털 전환 순위는 OECD 최하위권입니다. 팩스와 도장 문화가 아직도 남아있죠. 안전을 확인한 후에 움직인다는 건 좋지만 확인하는 동안 세상은 이미 변해 있습니다. 하야코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교수님, 하지만 한국의 산업재해율은 교수님이 새로운 데이터를 띄우셨습니다. 한국의 산업재해율은 2010년대 초반 높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OECD 평균 수준이에요. 개선 속도를 보십시오. 5년 만에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일본은 30년간 거의 그대로죠. 하야코의 다리가 부들부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교수님이 의자에 기대 앉으셨어요. 하야코, 당신이 가져온 자료는 10년 전 자료입니다. 그 10년 동안 한국은 문제를 발견하고 고쳤어요. 일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그대로 있었죠. 이게 차이입니다. 하야코가 멋쩍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앞줄에 앉은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미리 움직이고 문제를 고친다. 교수님이 본론으로 돌아오셨습니다. 한국인은 기존의 것들을 빨리 끝내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연달아 넘기기 시작하셨어요. 세계 최초 2세대, 3세대, 4세대,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모두 한국입니다. 화면에 연대표가 나타났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한참 뒤에 따라오고 있었어요. 다른 나라들이 3세대를 고민할 때 한국은 이미 4세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정부가 강제로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정부가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국민이 먼저 받아들인 거예요.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5G 가입자 증가 속도를 보십시오. 정부가 보급한 게 아니라 국민이 먼저 가입했습니다. 그래프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었어요. 한국인은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기다리지 않습니다. 즉시 도입하죠. 교수님은 핵심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효율성으로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효율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했을 때 가장 효율적으로 빠르게 처리하는 사람들은 두말할 것 없이 한국인들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에 확신이 담겨 있었어요. 코로나19 팬데믹 때를 기억하십니까? 화면에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만든 드라이브스루 검사, 미국 의료진조차 왜 우리는 이걸 생각 못했지 하며 충격받았어요. 차 안에서 검사를 받는 장면이 보였습니다. 신속, 안전, 효율. 세 가지를 동시에 해결한 겁니다. 뒷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우연 아닙니까?
급한 상황에서 나온 아이디어 아닙니까?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연이라고요. 그럼 이것도 우연일까요? 교수님이 다음 사례들을 빠르게 띄우셨습니다. 배달 시스템 30분 배달이 기본입니다. 대중교통 도착 시간 오차 플러스 마이너스 10초. 이것도 우연입니까? 화면에 실시간 버스 도착 정보가 나타났어요. 재난 발생부터 제도 개편까지 수개월, 다른 나라는 논의만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학생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민족 전체가 효율성에 최적화되어 있는 거예요. 교수님이 비교를 시작하셨습니다. 일본은 늦게 시작합니다. 화면에 일본의 팩스와 도장, 문화사진이 떴어요. 안전을 확인한 후에 움직이기 때문에 디지털 전환이 세계 최하위권입니다. 하야코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앞줄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일본이 틀린 겁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틀린 게 아니라 다른 겁니다. 일본은 안정을 선택했고 한국은 속도를 선택한 거죠. 하야코가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그의 떨리는 손을 다시 봤습니다. 교수님이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늦게 시작하고 한국은 이미 시작해 있습니다. 이 문장이 두 나라의 차이를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강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교수님은 더 깊은 설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한국인의 빨리빨리에는 생존 본능이 담겨 있습니다. 생존 본능이라는 표현이 강하게 다가왔어요. 한국인은 빨라서 빨리 하는 게 아닙니다. 멈추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빨리 끝내는 거예요. 멈추는 것이 위험하다는 말이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인에게 정체는 곧 뒤처짐을 의미합니다. 화면에 한국의 산업 전환 속도가 나타났어요. 지체하면 뒤처진다는 집단적 압박감이 항상 존재하죠.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인은 항상 불안한 겁니까? 쉬지 못하는 겁니까? 진지한 질문이었어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불안하다기보다는 다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한국인은 쉬는 것과 멈추는 것을 구분해요. 구분한다는 표현이 흥미로웠습니다. 쉬면서도 다음을 준비합니다. 그게 한국인의 방식이죠. 교수님이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셨어요. 한국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었고, 멈추면 침략당했고, 느리면 식민지가 됐습니다.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죠. 생존하려면 남들보다 빨리 움직여야 했고, 남들보다 미리 준비해야 했어요. 이제 한국의 빨리빨리가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은 속도에 중독된 게 아니라 속도를 받아들여야만 했던 겁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정리를 하셨어요. 한국인의 빨리빨리는 조급함이 아니라 생존 전략입니다. 생존 전략이라는 말이 머릿속에 꽂혔습니다. 한국인은 빠른 게 아니라 미래를 먼저 삽니다. 미래를 먼저 산다는 표현이 완벽했죠. 다른 나라들이 현재를 사는 동안 한국은 이미 다음 단계를 살고 있습니다. 저는 노트에 이 문장을 적었어요. 한국은 미래를 먼저 사는 나라. 그리고 좀 전에 들었던 통일 한반도의 TSR 철도가 떠올랐습니다. 이런 속도를 가진 민족이라면 대륙 연결을 가장 빨리 실현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야코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주제를 예고하셨어요. 자, 이제 네 번째 특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변화 적응력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그 아래에는 굵은 글씨로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은 변화 자체를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유일한 민족이다.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여러분, 대부분의 국가들은 변화를 싫어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변화는 위험이고, 변화는 불안이며, 변화는 혼란이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변화를 기본값으로 삼습니다. 한국에게 변화는 충격이 아니라 리듬이에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건 선택권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작은 나라라서 변화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선택권이 없다고요. 그럼 같은 조건의 다른 나라들은 왜 못할까요? 학생이 당황했습니다. 교수님은 데이터를 띄우셨어요. 1960년 한국은 농업국가였습니다.
1970년부터 1990년까지 중화학 공업, 조선, 자동차로 전환했죠. 화면에 산업 전환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1990년부터 2010년까지 IT와 반도체로 전환했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 인공지능, 바이오, 전기차, 배터리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계속 상승 곡선을 그렸어요. 70년 동안 4번의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4번이라는 숫자가 충격적이었어요.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죠. 세계 대부분 국가는 산업 하나도 제대로 못 바꿉니다. 한국은 4번을 갈아치웠어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래프를 뚫어지게 쳐다봤어요. 70년, 4번. 이 숫자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뒷줄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거 아닙니까? 진지한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멈추셨습니다. 희생이 없었다고 말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희생을 최소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화면에 재교육 프로그램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산업 전환 시 전직 교육 참여율 세계 최상위, 재취업 지원 시스템 세계 최강입니다. 한국은 버리지 않습니다. 함께 데려가죠. 이 말이 강하게 와닿았어요. 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 이건 누구나 가진 생각 아닌가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그 마음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나라였어요. 교수님이 역사적 배경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이 적응력은 어디서 왔을까요? 조상들의 정신에서 왔습니다.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어요. 중국, 일본, 러시아에 둘러싸인 작은 땅이었죠. 한국은 수백 년간 끊임없이 외침을 받았습니다.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멈추는 순간 나라가 사라질 위기였어요. 그래서 한국인은 배웠습니다.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걸, 적응하지 않으면 사라진다는 걸.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조상들의 정신, 그 말이 무겁게 다가왔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한국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망하면 안 된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한 감정이죠. 하지만 한국은 다릅니다. 한국은 그 마음을 실제로 행동으로 옮기는 유일한 나라예요. 위기가 오면 온 국민이 움직입니다. 이게 한국이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도 의연하게 대처하고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이유입니다. 조상들이 물려준 정신이 있기 때문이죠. 앞줄에 앉은 학생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모르게 고개가 끄덕여졌어요. 교수님이 일본을 예로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일본을 봅시다. 화면에 일본의 산업구조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일본은 산업구조가 고착되어 있습니다. IT와 인공지능 전환에 실패했고 변화를 위협으로 인식하죠. 그래프가 거의 수평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앞줄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일본이 신중한 거 아닙니까? 안정을 추구하는 거 아닙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안정을 선택했어요. 하지만 그 결과 정체됐습니다. 화면에 일본과 한국의 경제 성장률 비교가 나타났어요. 일본은 변화를 미루는 나라입니다. 교수님이 독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독일은 제조 강국입니다. 하지만 디지털 전환은 매우 느려요. 독일의 디지털 전환 순위가 중하위권이었습니다. 독일은 전환보다 유지를 선택하는 문화죠. 교수님이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일본은 변화를 미루고 독일은 변화를 관리하려 하고 한국은 변화 속으로 뛰어들어 경험합니다. 이 세 나라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였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뛰어들어 경험한다. 이 표현이 강렬했습니다.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시작하셨어요. 세계 최초 전 국민 스마트폰 전환, 한국입니다.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행정으로의 전환 속도 세계 1위죠. 화면에 각국의 전환 속도 비교표가 떴습니다. 팬데믹에서 세계 최단시간 거리두기 시스템 구축, 한국입니다. 한국의 대응 속도가 다른 나라들을 압도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한국인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걸 배우는 게 힘들지 않습니까?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한국인은 변화를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정체를 두려워합니다. 정체를 두려워한다는 표현이 새로웠어요. 한국인에게 변화는 기회이고 정체는 실패입니다. 화면에 한국 기업들의 위기 대응 사례들이 나타났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때 한국은 3년 만에 회복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가장 빨리 회복했죠. 각국의 경제 회복 속도 비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20년 팬데믹 때도 한국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유지했어요. 한국의 회복 곡선이 가장 가팔랐습니다. 교수님이 결론을 내리셨어요. 한국인은 위기를 위기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위기를 새로운 출발점으로 받아들이죠. 출발점이라는 표현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위기를 출발점으로. 이건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 본능이었어요. 교수님은 한국인의 심리를 설명하셨습니다. 한국인은 안정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한국인은 성장을 추구하죠. 한 학생이 반박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인은 영원히 쉬지 못하는 겁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쉬지 못하는 게 아니라 멈추지 않는 겁니다. 한국인은 쉬면서도 다음을 준비해요. 화면에 한국의 산업 로드맵이 펼쳐졌습니다. 반도체가 성공하면 배터리를 준비하고 배터리가 성공하면 인공지능을 준비합니다. 한 산업이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다음 산업에 투자하고 있어요. 정점에 도달하기 전에 다음을 준비한다니 이게 정상입니까?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교수님이 비교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한 산업이 쇠퇴한 후에 다음을 찾습니다. 한국은 쇠퇴하기 전에 이미 옮겨가죠. 화면에 여러 나라들의 산업 전환 타이밍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타이밍이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빨랐어요. 이게 바로 한국이 항상 앞서가는 이유입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이건 민족 차원의 패러다임이 다른 겁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정리를 하셨어요. 한국은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한국은 변화를 즐기죠. 한국은 변화 속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낍니다. 변화 속에서 편안함을 느낀다니, 이건 정말 특이한 민족이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어요. 변화 속의 편안함, 그리고 좀 전에 들었던 통일 시나리오가 떠올랐습니다. 북한 재건, 엄청난 비용이 들 거라고 모두가 말합니다. 하지만 이런 적응력을 가진 민족이라면 통일 비용을 기회로 바꿀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교수님이 다음 주제를 예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5번째 특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지금까지 들은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놀라웠는데 아직 2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제 손에 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집단지능이라는 제목이 크게 떠올랐어요. 그 아래에는 문장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집단지능은 개인 능력의 합이 아니라 폭발이다.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여러분, 한국인은 혼자도 강하지만 함께일 때는 무적입니다. 무적이라는 단어가 강의실을 울렸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학생들 사이에 웅성거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셨어요. 화면에 큰 글씨가 떴습니다. 집단지능, 교수님이 학생들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집단지능이란 무엇입니까? 앞줄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개인들이 협력해서 더 나은 결과를 내는 것 아닙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그건 협력입니다. 집단지능은 다르죠. 학생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집단지능은 개인의 능력을 합친 것보다 훨씬 큰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교수님이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시작하셨어요. 좀 전에 말했던 반도체 공정을 다시 살펴보죠. 화면에 반도체 공장 내부가 나타났습니다. 수많은 인원이 공정을 정밀하게 동기화합니다. 하얀 방진복을 입은 노동자들이 정밀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이건 극한 정밀 협업의 세계, 최고 난이도 산업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시스템이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화면에 새로운 데이터가 떴습니다. 미국은 반도체 설계는 강하지만 공정 협업 실행이 불가능해요. 미국의 반도체 생산 현황이 나타났습니다.
개인의 능력은 뛰어나지만 수만 명을 하나로 움직이는 건 못하죠. 교수님이 조선업 사진을 띄우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배를 만들며 오차없이 맞추는 민족 한국입니다. 거대한 선박 건조 장면이 펼쳐졌어요. 노르웨이와 독일도 조선 기술은 뛰어나지만 협업 정확도에서 밀립니다. 뒷줄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인은 개성이 없는 겁니까? 집단에 묻히는 겁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어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학생이 놀랐어요. 한국인은 개성이 강하면서도 필요할 때 하나로 움직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게 바로 집단 지능의 핵심이죠. 교수님이 방역 사례를 띄우셨습니다. 전 국민이 일주일 만에 동일 행동 패턴을 적용했습니다. 코로나 대응 시스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QR코드 도입부터 전국 확산까지 세계 최단 시간, 혼란 없이 움직인 유일한 국가입니다. 앞줄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건 강제였기 때문 아닙니까? 정부 명령에 따른 거 아닙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강제로 움직였다면 저항이 있었을 겁니다. 화면에 각국의 방역 준수율이 나타났어요. 한국의 자발적 준수율은 90%가 넘었습니다. 자발적이라는 단어가 중요했어요. 이건 협조가 아닙니다. 집단 차원의 사고 통합이죠. 교수님이 비교 사례를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미국을 봅시다. 화면에 미국의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천재는 강하지만 집단 실행력은 약합니다. 미국의 코로나 대응 혼란 사진들이 떴어요. 국민들이 말을 듣지 않았고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프로젝트 속도와 정밀도에서 한국을 못 따라가죠. 교수님이 프랑스를 예로 들었어요. 프랑스는 개인 자유와 의견 존중이 강합니다. 프랑스의 시위 사진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전 국민 동시 행동은 거의 불가능하죠. 교수님이 인도를 예로 들었습니다. 인도는 인력은 많지만 조직력이 약합니다. 인도의 대규모 인파 사진이 떴어요. 대규모 협업 난이도가 매우 높죠. 교수님이 결론을 내리셨어요. 집단으로 가장 강한 민족은 한국 하나뿐입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인은 어떻게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까? 궁금증이 가득한 질문이었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개념을 꺼내셨습니다. 한국인의 정서 동기화 능력입니다. 정서 동기화라는 표현이 생소했어요. 교수님은 2002년 월드컵 사진을 띄우셨습니다. 수백만이 한 감정을 공유하고 동시에 움직이고 동시에 반응합니다. 붉은 악마로 가득 찬 거리 사진이 펼쳐졌어요. 이 정도의 동원력과 정확도를 가진 국가가 또 있습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한국인은 필요할 때 순식간에 하나가 됩니다. 화면에 다양한 한국의 집단 행동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필요가 끝나면 다시 개인으로 돌아가죠. 이 능력이 얼마나 특별한 겁니까? 뒷줄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인은 태어날 때부터 그런 겁니까?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셨습니다. 역사적 환경이 만든 능력입니다. 화면에 한반도 지도가 나타났어요. 한국은 외침이 많았고 생존하려면 집단으로 뭉쳐야 했으며 혼자서는 살아남을 수 없었습니다. 역사가 민족성을 만든 겁니까? 저는 속으로 물었어요. 교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수백 년 그런 환경이 지속되면서 집단 지능이 DNA에 새겨진 겁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집단 지능, 이게 한국의 힘이라니? 교수님이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집단 지능은 단순히 위기 대응만이 아닙니다. 이건 문화로도 나타나요. 화면에 새로운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K-팝, K-드라마, 한국 문화가 세계를 휩쓸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요. 한국 드라마는 정말 인기가 많죠.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문화는 국가력을 높이는 가장 큰 포인트입니다. 문화는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서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이기도 하죠. 그런데 한국은 이걸 눈에 띄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에 한국 문화 콘텐츠의 세계 점유율이 나타났어요. 급격하게 상승하는 그래프였습니다. BTS, 블랙핑크, 기생충, 오징어 게임, 이 모든 게 개인의 재능만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건 집단 지능의 결과예요. 앞줄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문화 콘텐츠도 집단 지능입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K-팝 하나만 봐도 그렇습니다. 작곡가, 프로듀서, 안무가, 의상 디자이너, 메이크업 아티스트, 매니저 모두가 하나의 목표를 향해 움직이죠. 이게 바로 집단 지능입니다. 저는 감탄했어요. 그렇구나. 한국 문화의 힘도 여기서 나오는 거구나.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문화적 성공은 오히려 한국이라는 나라가 더욱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세계가 한국을 주목하고 한국 제품을 사고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을 방문하죠. 이게 선순환입니다. 화면에 한국 방문 관광객 수치가 나타났어요. 매년 증가하는 그래프였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정리를 하셨어요. 혼자도 강한데 함께일 때 더 강하다. 이게 한국입니다. 이건 국가 단위 치트키죠. 치트키라는 표현이 정확했어요. 한국은 그냥 강한 게 아니라 조직된 강함입니다. 조직된 강함이라는 표현이 소름 돋게 와닿았어요. 저는 자신도 모르게 중얼거렸습니다. 이 민족은 뭐지? 그리고 좀 전에 들었던 통일 시나리오가 떠올랐어요. 8천만 단일 민족. 이런 집단 지능을 가진 민족이 8천만으로 뭉친다면, 이 단결력이 통일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면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교수님이 다음 주제를 예고하셨어요. 자, 이제 6번째 특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어요. 지금까지 5가지 특성을 들었는데 마지막 하나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마지막 특성, 이게 모든 걸 하나로 묶는 핵심이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끈기와 생존력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그 아래에는 강렬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은 포기하지 않는 민족이 아니라 포기할 줄 모르는 문명이다. 교수님이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여러분, 한국의 근성은 서사나 감정이 아닙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한국의 근성은 데이터입니다. 교수님은 IMF 그래프를 띄우셨어요. 1997년 IMF 외환위기, 20년 걸릴 위기를 3년 만에 끝낸 민족은 세계 역사상 한국이 유일합니다. 그래프가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빠르게 회복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건 운이 좋았던 거 아닙니까? 타이밍이 맞았던 거 아닙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운이라고요. 교수님이 비교 데이터를 띄우셨습니다. 좀 전에 변화 적응력에서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 예를 들기 위해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리스는 20년간 부채 위기를 반복했어요. 아르헨티나는 IMF에 반복 진입했습니다. 화면에 두 나라의 경제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회복 곡선이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위기를 겪었는데 왜 한국만 회복했습니까? 학생이 할 말을 잃었어요. 운이 아니라 시스템입니다. 교수님이 강조하셨어요.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시스템, 운이 아니라 시스템. 교수님은 한국의 대응 방식을 설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의 끈기는 정신력이 아니라 행동력입니다. 행동력이라는 표현이 새로웠어요. 국민 금모으기 운동 아십니까? 화면에 금을 들고 줄 선 사람들의 사진이 나타났습니다. 350만 명이 자발적으로 금을 내놨어요. 350만이라는 숫자가 엄청났습니다. 기업 구조 조정을 동시에 실행했고 국민 소비 절제율이 세계 최고였으며 정부와 기업과 국민이 모두 참여한 유일한 경제 정상화 프로세스였습니다. 앞줄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건 정부가 강요한 거 아닙니까? 교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 강요했다면 350만 명이 참여할 수 있었겠습니까? 학생이 고개를 숙였어요. 이건 자발적 참여였습니다. 국가를 살리기 위한 집단적 결단이었죠. 교수님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한국의 끈기는 버티는 힘이 아니라 문제를 부숴버리는 힘입니다. 부숴버린다는 표현이 강렬했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습니다. 한국은 가만히 있어도 강해 보이는데 움직이면 그 강함이 폭발하는 느낌이었어요. 뒷줄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다른 나라들은 왜 그렇게 못합니까? 좋은 질문이었어요.
교수님은 그리스를 예로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스를 자세히 봅시다. 화면에 그리스의 경제 지표가 나타났어요. 2010년 그리스 위기가 시작됐습니다.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했죠. 하지만 20년이 지난 지금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왜일까요? 교수님이 그리스의 대응 방식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리스는 국민과 정부가 따로 움직였어요. 정부는 긴축을 요구했지만 국민은 저항했습니다. 집단적 실행과 희생 조정에 실패했죠. 그래프가 계속 하락하고 있었어요. 교수님이 아르헨티나를 예로 들었습니다. 아르헨티나는 더 심각합니다. 화면에 아르헨티나의 경제 그래프가 떴어요. 아르헨티나는 2001년 IMF에 진입했습니다. 2018년 또다시 진입했죠. 2024년에도 여전히 위기 상태예요. 왜 반복될까요? 국민과 기업과 정부 간 단합이 실패했습니다. 서로를 믿지 못했고 각자 살 길을 찾았죠. 이게 차이입니다. 저는 한국과의 차이가 명확하게 보였어요. 한국은 모두가 하나로 움직였고 그리스와 아르헨티나는 따로 움직였습니다. 교수님이 핵심을 말씀하셨어요. 한국은 단합이 감정이 아니라 위기 시스템으로 작동합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인은 위기를 좋아하는 겁니까?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위기를 성장 기회로 바꾸는 겁니다. 화면에 새로운 개념이 나타났습니다. 실패 처리 방식, 한국인의 실패 처리 방식은 독특합니다. 교수님이 설명하기 시작하셨어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에서 분석 포인트를 바로 추출하며 같은 실수를 거의 반복하지 않고 국가 전체가 재도약하는 구조입니다. 이 4단계가 자동으로 일어난다는 겁니까? 저는 속으로 놀랐어요. 교수님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항공과 철도 안전도 세계 인류입니다. 화면에 안전지수가 나타났어요. 재난 대응 시스템은 매번 개선됩니다. 재난별 대응 시간 단축 그래프가 보였어요. 기업들의 혁신 사이클이 매우 빠릅니다. 한국 기업들의 신제품 출시 주기가 다른 나라보다 짧았어요. 앞줄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은 실패를 겪지 않는 겁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실패를 겪지 않는 게 아니라 실패를 빨리 고치는 겁니다. 빨리 고친다는 표현이 정확했습니다. 다른 나라들은 실패 후 논의만 5년에서 10년 걸립니다. 화면에 각국의 제도 개선 소요 시간이 나타났어요. 한국은 문제 발생부터 제도 개편까지 수개월입니다. 한국의 막대가 압도적으로 짧았어요. 세월호 사고 이후 해양안전 전면 개편, 지하철 스크린도어 전국 설치, 화재 관련 법규 즉시 강화 모두 1년 이내에 완료됐습니다. 뒷줄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어요. 믿기지 않는데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자신도 놀라셨다는 겁니까? 하지만 이게 한국입니다. 저는 전율이 느껴졌어요. 교수님이 한국과 그리스, 아르헨티나를 다시 비교하셨습니다. 그리스는 20년간 논의만 했습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지 않았고 정부는 국민을 믿지 않았죠. 아르헨티나는 30년간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정치권은 싸웠고 국민은 분열됐어요. 하지만 한국은 3년 만에 일어났습니다. 왜일까요? 화면에 세 나라의 비교표가 떴습니다. 한국은 신뢰가 있었습니다. 국민은 정부를 믿었고 정부는 국민을 믿었고 기업은 국가를 믿었어요. 이 신뢰가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신뢰 행동, 결과, 교수님이 마지막 정리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인은 천재적인 데다가 미래를 미리 보고 빠르게 움직이고 변화를 즐기고 집단으로 사고합니다.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이 요약되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실패조차 성장 재료로 삼습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이건 국가가 아니라 하나의 문명입니다. 문명이라는 단어가 강의실을 울렸어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이 모든 조합을 가진 민족이 정말 존재합니까? 한 학생이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교수님, 그럼 한국은 완벽한 겁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완벽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르다는 겁니다. 다시 나온 표현이었어요. 한국은 새로운 인류의 형태입니다.
새로운 인류라는 표현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깊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들었던 통일 시나리오가 떠올랐어요. 통일 비용 모두가 걱정합니다. 독일도 10년간 고생했다고 하죠. 하지만 이런 끈기를 가진 민족이라면 이 끈기가 분단 70년을 끝낸다면 통일 비용도 극복 가능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전율을 느꼈어요. 교수님이 다음 주제를 예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특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특성을 들었는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이게 모든 걸 하나로 묶는 핵심이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펜을 다시 잡았어요. 마지막 특성, 이게 한국을 완성하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이 새로운 슬라이드를 띄우셨습니다. 화면에는 시민주권 애국심이라는 제목이 떠올랐어요. 그 아래에는 강렬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의 애국심은 감정이 아니라 국가 운영 시스템이다. 교수님이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조용한 강의실에 교수님의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여러분, 한국인의 모든 힘에는 한 가지 공통된 뿌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숨을 죽였어요. 화면에 새로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시민주권 애국심, 교수님은 설명을 시작하셨어요. 한국의 애국심은 군주적 충성도가 아니고 감정적 열광도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한국의 애국심은 국가를 스스로 운영하는 시민의식입니다. 국가를 스스로 운영한다는 표현이 생소했어요. 앞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건 과장 아닙니까? 국민이 국가를 운영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사실이죠. 학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은 예시를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정부가 잘못되면 국민이 직접 수정합니다. 화면에 촛불 집회 사진이 나타났어요.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왔지만 폭력은 없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촛불을 든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제도가 무너지면 시민들이 시스템을 새로 세웁니다. 뒷줄에서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건 혁명 아닙니까? 혼란 아닙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혁명이지만 혼란이 아닙니다. 혁명인데 혼란이 아니라니, 이게 가능합니까? 한국의 촛불 집회에는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었습니다. 화면에 통계가 나타났어요. 폭력 사건 제로, 약탈 제로, 방화 제로입니다. 이게 정말 혁명입니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이건 혼란이 아니라 질서 있는 시스템 교체입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재난 시에는 시민이 자발적으로 질서를 만듭니다. 화면에 재난 대응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줄 서기, 양보하기, 협력하기 모두 강제가 아니라 자발적입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 정부는 약한 겁니까? 흥미로운 질문이었어요.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약한 게 아니라 국민과 파트너십을 이루는 겁니다. 파트너십이라는 표현이 새로웠어요. 전 세계 민주주의 중 시민이 실질적 운영자인 국가는 한국이 거의 유일합니다. 거의 유일하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교수님이 잠시 멈추셨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여러분, 이건 조금 무거운 주제입니다. 민감한 주제일 수도 있어요. 강의실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성격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인은 조용히 세상을 바꿉니다. 변화를 직접 몸으로 보여주죠. 교수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저는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교수님은 비교 사례를 들기 시작하셨습니다. 미국을 봅시다. 화면에 미국의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미국은 민주주의가 강합니다. 미국의 민주주의 지수가 높게 나타났어요. 하지만 시민 결집력은 낮습니다. 화면에 미국의 정치적 분열 사진들이 떴어요. 국가 위기를 국민이 직접 재정비하지 못합니다. 앞줄 학생이 말했어요. 그건 미국이 자유를 중시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그 자유가 위기 상황에서 약점이 됩니다. 자유가 약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저는 놀랐어요. 교수님이 중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중국은 애국심이 강합니다. 화면에 중국의 국가 행사 사진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시민 주거는 아닙니다. 중국의 정치 구조 그래프가 떴어요. 국가가 국민을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교수님이 프랑스를 예로 들었어요. 프랑스는 개인 자유가 강합니다. 프랑스 혁명 기념일 사진이 나타났어요. 하지만 국가적 결집은 잘 안 됩니다. 프랑스의 노란 조끼 시위 사진이 떴어요. 위기 시 혼란이 증가합니다. 교수님이 결론을 내리셨어요. 한국은 시민이 나라를 움직이는 유일한 고도 민주주의입니다. 고도 민주주의라는 표현이 정확했어요. 뒷줄 학생이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 국민은 항상 정치에 관심이 많습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평소에는 개인 생활에 집중합니다. 그럼 언제 움직입니까? 하지만 필요한 순간에는 즉시 결집합니다. 필요한 순간이라는 게 언제입니까?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국가 시스템이 잘못됐을 때, 정의가 무너졌을 때, 미래가 위험할 때입니다. 화면에 한국의 역사적 시민 운동들이 나타났어요. 그 순간 한국인은 국가를 직접 관리하는 주인으로 변합니다. 주인으로 변한다는 표현이 강렬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그럼 한국인은 애국심이 강한 겁니까?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셨어요. 애국심이 강하다기보다는 국가를 자기 것으로 생각합니다.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는 표현이 묘했어요. 한국인은 국가를 누가 다스리는 대상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된 자산이라고 봅니다. 자산이라는 단어가 정확했어요. 저는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교수님이 계속 말씀하셨어요. 찬성이 있으면 반대가 있습니다. 동전의 양면성이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이 모두 같은 생각을 하는 건 아니에요. 화면에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결국 모두가 원하는 건 평화입니다. 성장입니다. 그리고 나아감입니다. 교수님의 목소리가 부드러워졌어요. 이게 한국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싸우지만 함께 가죠.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 정리를 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한국의 애국심은 감정이 아니라 시민 운영 시스템입니다. 교수님이 천천히 강의실을 둘러보셨어요. 한국인의 결집력과 속도와 변화는 감정이 아닙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건 국가적 사고 구조입니다. 국가적 사고 구조라는 표현이 강하게 와닿았어요. 한 학생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민주주의의 새로운 형태네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정확합니다. 강의실 전체가 궁장한 분위기에 휩싸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켰어요. 그리고 좀 전에 들었던 통일 시나리오가 떠올랐습니다. 통일 후에도 민주주의는 흔들리지 않는다. 이 주권의식이 통일 한반도를 지킨다. 8천만 국민이 주인으로서 나라를 운영한다면 그 어떤 위기도 극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저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주제를 예고하셨어요. 자, 이제 마지막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은 300년 걸릴 변화를 단 70년 만에 끝낸 압축 문명이다. 저는 자세를 다시 고쳐 앉았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특성을 들었어요. 이제 모든 걸 하나로 묶는 마지막 장이 시작되는 거였습니다. 교수님의 표정이 더욱 진지해졌어요. 저는 펜을 다시 잡았습니다. 마지막 장이 한국을 완성하는 최종 결론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은 마지막 화면을 천천히 띄우셨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바뀌면서 새로운 표가 등장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화면에는 4가지 문명 구분이 나타났습니다. 산업 문명 서구, 문화 문명 일본, 규모 문명 중국, 적응 문명 한국.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학생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속삭였죠. 교수님이 입을 여셨습니다. 한국은 속도도 운도 아닌 구조 자체가 다른 문명입니다. 구조 자체가 다르다는 말이 강하게 울렸어요. 앞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문명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습니까? 한국은 아직 선진국 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날카로운 질문이었죠.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과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학생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교수님은 설명을 시작하셨죠. 한국은 서구가 250년에서 300년에 걸쳐 이뤄낸 산업과 제도와 민주주의와 기술 진화를 70년 만에 압축한 유일한 문명입니다. 70년 만에 300년의 변화를 이뤘다는 겁니까? 화면에 비교 연표가 나타났어요. 서구의 산업혁명부터 현대까지의 긴 타임라인과 한국의 짧은 타임라인이 나란히 놓였죠. 이건 불가능해 보이는 일입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한국은 해냈습니다. 뒷줄 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럼 한국이 서구를 따라잡은 건가요?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따라잡은 게 아닙니다. 그럼 뭡니까? 앞서가고 있습니다. 앞서가고 있다는 말에 강의실이 술렁였죠. 교수님은 지금까지 배운 내용들을 정리하기 시작하셨어요. 한국인의 기본 스펙은 세계 최상위입니다. 한국인은 미래를 미리 감지합니다. 한국인은 속도를 생존으로 받아들입니다. 한국인의 변화 적응력은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인의 집단 지능은 세계 유일합니다. 한국인은 실패를 성장 연료로 사용합니다. 한국인은 시민이 스스로 국가를 운영합니다. 교수님이 결론을 내리셨어요. 이 조합을 가진 민족은 인류 역사상 한국 하나뿐입니다.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주요 선진국 모임은 어떻게 되나요? 한국은 거기에도 포함되지 않는데요. 교수님은 차트를 하나 띄우셨죠. 경제대국 모임을 봅시다. 화면에 주요 국가들의 데이터가 나타났어요. 한국 경제 규모 세계 12번째, 기술력 세계 3위에서 5위권, 인공지능 적응 속도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의 지표들이 하나씩 나타났죠. 반도체와 조선과 배터리 세계 1위, 민주주의 질 세계 최상위입니다. 교수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기존 모임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의미가 없다니 충격적인 발언이었어요. 앞줄 학생이 항의했어요. 그건 너무 과한 표현 아닙니까? 교수님은 단호하게 대답하셨죠. 과하지 않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자료가 떴어요. 미래 문명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이미 상위 2위권 후보입니다. 상위 2위권 후보라는 말에 강의실 전체가 얼어붙었습니다. 뒷줄 학생이 말했죠. 상위 2위는 미국과 중국 아닙니까? 교수님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그건 경제 규모 기준입니다. 그럼 다른 기준이 있습니까? 미래 문명 기준은 다르죠. 교수님이 설명하셨어요. 기술 혁신 속도와 사회 적응력과 시민 주권 수준과 집단 실행력 이 기준으로 보면 한국은 상위 2위권입니다. 그때 교수님이 맨 처음 봤던 동북아 지도를 다시 띄우셨어요. 화면에 붉게 빛나는 한반도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수업 처음에 제가 던진 질문을 기억하시나요? 만약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교수님이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이제 여러분은 왜 베이징과 도쿄와 워싱턴이 긴장하는지 아실 겁니다. 8천만 단일 민족과 세계 5위권 군사력과 핵 잠재력과 대륙 철도 연결과 물류혁명, 그리고 무엇보다 이 6가지 성향을 가진 국민입니다. 저는 일장의 충격이 다시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해가 됐습니다. 교수님이 마지막 문장을 천천히 말씀하셨어요. 한국을 이해하지 못하면 21세기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문장이 강의실 전체를 관통했습니다. 저는 노트를 내려놓았죠. 더 이상 적을 수가 없었어요. 제 머릿속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교수님이 화면을 끄셨어요. 강의실 조명이 다시 밝아졌죠. 이것으로 제 마지막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교수님이 깊게 인사하셨어요. 학생들이 일어나 박수를 쳤죠. 저도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박수 소리가 강의실을 가득 채웠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강의실을 나가셨습니다. 학생들이 하나, 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죠. 저는 자리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제가 적은 문장들을 다시 읽었어요. 한국 기준 밖의 민족, 한국은 미래를 먼저 사는 나라, 한국인 국가의 관리자, 이 세 문장이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강의실을 나왔죠. 복도를 걸으며 생각했어요. 이 강의 전까지 저는 한국을 작은 성공국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기술 강국이나 경제 발전 사례 정도였죠. 그러나 지금 저는 그 어떤 나라보다 한국을 먼저 공부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국인은 머리가 뛰어나고 미리 움직이고 빠르게 끝내며 변화를 받아들이고 함께 행동하고 실패를 성장으로 바꾸고 나라를 시민이 직접 운영합니다. 이 모든 조합을 가진 민족은 한국 하나뿐이죠. 저는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대한 책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더 알고 싶었습니다. 이 민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어떤 역사를 겪었는지,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인지. 도서관 문을 열었어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아시아 섹션으로 걸어갔죠. 한국 관련 책들이 보였어요. 한국 경제의 기적, 한국 민주주의의 진화, 한국 문화의 세계화, 제 손이 책 한 권에 닿았습니다. 한반도의 미래, 저는 그 책을 꺼냈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제 알았다. 통일 한반도는 문명의 완성이다. 저는 지금 21세기의 미래를 목격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 미래는 한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버드 캠퍼스가 보였어요. 저는 깨달았습니다.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걸요. 물질보다 더 강한 건 보이지 않는 힘입니다. 그 힘이 한국에 있기에 선진국 반열에 올랐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견제 대상이 되고 선망의 대상이 되는 거였어요. 저는 책을 펼쳤어요. 첫 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국가가 있습니다. 과거를 반복하는 나라와 미래를 만드는 나라죠. 한국은 후자입니다. 이 민족은 300년을 70년에 압축했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꿨으며 절망을 희망으로 전환시켰습니다. 그 속도와 사고방식이 21세기의 기준을 새로 쓰고 있어요. 통일과 함께 완성될 미래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 미래는 이미 시작됐고 멈출 수 없으며 세계는 그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 나라의 힘이란 결국 국경이나 무기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과 의지에서 비롯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는 언제나 거대한 사건보다 작은 각성의 순간에서 바뀌어 왔고 오늘 이야기는 그걸 다시 한번 보여준 것 같네요. 우리는 종종 세상이 정한 기준 안에서만 크기를 재려하지만 진짜 변화는 기준을 바꾸는 사람들에게서 시작되죠. 그게 때로는 한 민족일 수도, 한 공동체일 수도, 혹은 평범한 사람 하나의 믿음일 수도 있겠죠. 미래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 통일이든 혁신이든 그 방향은 결국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하느냐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그런 생각의 불씨가 되었길 바라며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감동을 담아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감동담기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